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연락 주셨을까요?"에 대한 번역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재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동업계약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 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동업계약 말리고 싶어요. 동업을 해서 제가 좋게 끝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들은 이미 동업계약에서 뭔가 트러블이나 문제가 생기셨으니까 저를 찾아오는 거겠지만, 일반적으로 동업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제가 봤을 때 동업계약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사람도 잃고 돈도 잃는 지름길입니다. 저한테 동업계약서 검토해 달라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꽤 계신데요. 제가 많이 돌려보낸달까 거절을 합니다. 그 이유는 동업계약서 내용을 제가 봤을 때 이건 동업계약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본인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싶으면서 이거를 동업계약이라고 동업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상대방에게 사인을 시키시려고 하는 경우가 꽤 있고요. 또 인제 동업계약서는 어쨌든 제가 간단히 쓱 보고 코멘트 몇 개 드린다고 해서 이게 끝날 수 있는 그런 계약서를 가져오시는 게 아니라, 그냥 본인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적으셔 가지고 인터넷에 있는 이런저런 양식을 참고하셨다고는 하는데, 이게 인제 따집기를 하다 보면 계약서 내용이 완결성을 띠기가 어렵죠. 이쪽에서 이런 조항이 좋아 보여서 가져오고 저쪽에서 이런 조항이 좋아 보여서 가져오고 이렇게 하다 보면 계약서가 앞뒤가 안 맞고 중구난방이 돼요. 그럼 이거를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손을 대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결국에는 검토가 아니라 계약서 내용을 다 뒤엎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이제 보통 동업계약서 검토를 의뢰해 주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계약서 검토라는 말도 잘 안 쓰세요. 그 이유는 이제 검토라고 하면 이제 검토 비용을 별도로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셔서 그러는데, 예, 맞죠. 검토 비용을 저는 별도로 받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법률 상담이랑은 달라요,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검토해 달라고 말씀을 안 하시고 보고 "코멘트를 좀 받고 싶다."라고 찾아오시는데, 이게 단순히 제가 이거를 보고 "이런 조항에 문제가 있습니다."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 거기서 끝나면 뭐 해 드릴 수도 있죠. 제가 그냥 보고 코멘트 해 드리는 정도라면은 일반적인 법률 상담이랑 비슷하게 진행이 가능한데, 이게 결국 찾아오시는 목적은 그 코멘트를 드리려고 찾아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거기 따라오는 질문이 있죠. "그럼 이 조항을 어떻게 수정을 하면 좋겠습니까?"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이제 그렇게 제가 조항을 써 드리는 형식이 되어 버리면 이게 단순 법률 상담과는 조금 다르다는 거죠. 제가 이제 코멘트만 간단히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계약서면 참 좋겠어요. 그니까 신경을 써서 작성을 하셔 가지고, 아니면 인터넷에서 진짜 어딘가에 돌아다니는 양식을 받으셔서 정말 기본적인 기초적인 것만 수정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계약서 작성을 했을 때 문제점만 제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인제 어차피 이 내용으로 동업계약은 체결을 할 건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니면 인제 이게 안 좋게 흘러갔을 때 동업계약을 만약에 해제를 해야 될 때 정산이나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계약서에 비추어서 답변을 해 달라." 이런 내용의 상담이면 저도 얼마든지 해 드릴 수 있죠. 근데 인제 이 불완전한 불명확한 애매한 계약서를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해 주세요."라고 하면 사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거는 드릴 말씀이 너무 많아요. 이게 한두 마디 뭐 단순하게 해서 끝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이 조항을 왜 넣으셨는지, 그걸 실제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뭐 이런 것도 다 여쭤보고 맞춰 나가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냥 계약서 들고 가볍게 오셨다가 제가 무거운 말씀을 드려 가지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좀 계시죠. 얘기하다 보니까 좀 말이 길어졌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이제 제가 동업계약서 같은 거를 검토를 하다 보면, 아니면 동업계약과 관련된 상담을 하다 보면 좀 이상한 내용으로 동업계약을 체결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내용의 동업계약 체결은 좀 신중하시고 조심하셔라."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동업계약서인지 노예계약서인지 애매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동업계약을 하겠다고 찾아오시는 분들, 혹은 이런 내용으로 다 사인을 했고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고민이 돼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내용의 동업계약 체결은 조심하셔라." 사실 "동업계약 체결 자체를 조심하셔라."라는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합니다. 동업이라고 하면 당연히 인제 함께 일하고 함께 이익을 나누고 함께 책임을 져야 하겠죠. 그런데 실제 체결되는 동업계약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내용을 조금만 살펴보면 한쪽만 무조건 손해를 보게 되어 있는 경우가 수두룩해요. 이제 동업계약이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정말 친구랑 나랑 의기투합해서 똑같이 돈 내고 이익도 손해도 똑같이 보는 그런 구조여야겠죠. 그런데 막상 보면 그런 식의 동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친구랑 어차피 그렇게 할 바에야 나 혼자 차라리 내가 은행에서 돈 빌려서 혼자 운영을 하지, 내가 친구랑 똑같이 돈 내면 주도권을 쥐지 못하는데 '그런 식의 동업계약을 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누구 한 명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걸 동업계약이라고 볼 수 있나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맞아요. 저도 이게 같이 일한다고 해서 다 동업이 아니잖아요. 근데 동업계약을 하겠다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어떤 경우냐라고 하면 이제 본인은 어느 정도 돈이 모아둔 돈이 있으신데 또 이제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기는 좀 벅차신 거죠. 자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직원을 고용을 해야죠. 근데 인제 직원을 고용을 하면 신경 쓸 게 많죠. 4대 보험이네 뭐네 하면서 신경 쓸 게 막 생기죠. 그러니까 직원 고용은 하기 싫고 근데 인제 아는 친구 혹은 동생이 일은 잘해요. 그러면 이제 그 동생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 동생은 꼬득입니다. "야 형이 인제 뭘 하나 해 보려고 하는데 같이 할래?" 그럼 동생은 얘기하죠. "아니 제가 지금 모아둔 돈이 없어 가지고 좀 그런데요."라고 얘기를 하면 "아니야 괜찮아. 형이 일단은 돈은 다 부담을 할 테니까 너는 일만 하면 돼. 그리고 거기서 생기는 이익은 나눠 가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들으면 참 좋은 말이죠. 듣기에는 이렇게 달콤한 말이 없죠. 그런데 이런 달콤한 말을 조심을 하셔야 돼요. "이익이 나면 그거를 나눠 줄게."라는 말은 일단 이익이 발생을 해야 돼요. 근데 처음 사업을 시작을 하는 상황에서 당장 이익이 바로 나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잖아요. 그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너 대신 돈을 부담을 해서 일단 사업의 기틀을 마련해 놨으니까 "너는 여기 거의 무상으로 참여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당연히 월급은 없고 이익이 나면 나눠 가지자."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익이 안 나요. 매출은 있는데 자꾸 이익이 안 난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 나 정산 좀 해 달라. 지금 우리 매출 이 정도 나는데 왜 이익이 안 나냐."라고 얘기를 하면 "아니 비용 빠지고 뭐 빠지고 하면 사실 이익이 없다. 아니 왜 이익이 없냐. 이거 비용이나 이런 거 터는 거랑 나한테 줘야 될 정산금을 주는 거랑 다른 문제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면 인제 "자 이 계약서 봐라. 여기서 이것 빼고, 이것 빼고, 이것 빼고 나머지를 얼마의 비율로 배분한다고 되어 있지." 혹은 "내가 일단은 큰 돈을 부담을 했으니까 내가 먼저 일부를 정산받아 가고 그다음에 너한테 정산받을 권리가 생기는 건데 지금 이 계약서 내용에 따를 땐 너는 지금 받아갈 수 있는 돈이 없다."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아니 그럼 언제부터 돈을 받아갈 수 있는데요?"라고 하면 "기다려 봐라. 지금 우리도 사업의 궤도에 올라가야지 왜 이렇게 조급해하냐." 근데 조급할 수밖에 없죠. 가만 보면 인제 돈을 댄 사람은 돈을 댄 게 제일 큰일이라고 하면서 모든 실무적인 일은 본인한테 다 시키는데 막상 일은 본인이 다 하는 것 같은데 본인이 가져가는 돈은 없고 언제 돈을 받아갈 수 있을지조차 기약이 없고 가만 생각해 보면 내가 노동자로 일을 한 것 같은데 이제 가까운 노동청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면 "이거 동업 계약하신 거라서 이거는 도움을 드리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들으시고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저 그만할래요."라고 얘기를 하면 또 좋게 놔주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알겠어. 뭐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놔주는 게 아니라 "너 이 계약서 조항 보이지? 손실은 이렇게 부담을 하기로 되어 있으니 너가 지금 빠져나가게 되면 나한테 손해배상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런 게 어딨냐. 내가 지금 일하고 받은 돈 한 푼도 없는데 나한테 돈까지 부담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보통 되죠. 아니면 진짜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본금 이게 엄밀히 말해서 자본금이라고 할 수 있는지는 뭐 변론을 하더라도
이제 각자 얼마씩의 돈을 투자를 하는데, 투자를 해서 그 비율대로 이익이 나면 가져가기로 동업계약 체결하는데, 당장에 돈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돈이 있는 분이 "야 내가 그냥 돈 빌려주는 식으로 할게. 너는 돈 안 들이고 일단은 이 동업계약에 지분 참여를 하는 거고 이익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좋은 거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죠. 달콤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이런 식의 동업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빌려줬다고 하는 돈에 이자를 법정이자 이상으로 이자를 붙이고, 이익이 발생하면 그 빌려준 돈의 이자 혹은 뭐 원리금, 그런 것부터 먼저 차감을 한다고 계약서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 빌려준다고 하는 돈이 보통 최소한 3천 뭐 이렇게는 시작을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업 초기에는 이익이 나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제 이거는 그냥 내가 만져보지도 못한 돈에 대한 이자만 계속해서 불어나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이 돈을 빌려 가지고 만져라도 봤으면 덜 억울하죠. 근데 내가 만져보지도 못한 돈을 그 돈으로 지분 참여를 했다고 쳐서 그 돈에 대한 이자까지 물게 된다? 아 이거 엄청 억울하죠. 이런 식의 계약 체결은 분명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본인이 또 거기에 사인을 하셨잖아요. '아 이 친한 형이 나한테 설마 나쁘게 하겠어.' 이런 생각을 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계약서에 사인하시고 하는데, 진짜 이거 심한 경우는 돈을 빌려줬다고 하는 사람은 전혀 부담을 지지 않는 상황에서, 돈도 만져보지 못한 사람은 애꿎은 이자만 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돈도 못 벌고 보수도 못 받고 일하다가 오히려 빚까지 떠안고 나가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동업계약이에요 이거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계약을 처음부터 의심 없이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인간적인 정에 이끌려서든 아니면 진짜 그 감언이설에 넘어가서든 일단 내 돈 안 들어간다고 하니까 부담 없이 계약서를 대충 보고 사인하는데, 나중에 인제 문제가 생기죠. 이게 동업을 하려면 이익과 손실을 공정하게 나누는 구조가 기본이 돼야 돼요. 근데 현실에서는 이익은 내가 먹고 손해가 나면 같이 책임을 지고, 혹은 이익은 내가 먹고 너는 무상으로 이 동업 계약에 참여했으니까 일단 기다려. 근데 그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는 나도 몰라. 뭐 이런 식으로 계약이 진행이 되죠. 이제 또 의사결정과 관련된 권한도 결국에는 돈을 주로 부담하는 사람이 다 할 수 있도록 계약서를 따 놓는데, 그러니까 좀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인제 "선생님 이거는 동업계약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 사람을 고용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죠. 가끔 이런 거 보면 진짜 아는 사람이 뭐 하자고 하는 걸 더 조심해야 된다고 느껴요. 제가 인제 누누이 얘기하지만 돈을 벌 기회를 자기 일가 친척 다 내버려 두고 제안을 해 올 정도라면 '이거를 왜 나한테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건가?' 잘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 네가 일을 잘하니까 내가 지금 너랑 같이 하려고 하지."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말 본인이 하는 일을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불가능한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내가 이 능력을 가지고 다른 곳에서 과연 얼마 정도의 보수를 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을까도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동업이라는 그 달콤한 말에 속아서 노동력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그런 계약서에 서명하는 그 순간 계약이 끝날 때까지 계속 손해를 보게 됩니다. 누군가가 "이거 같이 하면 대박 날 거야."라고 하면서 계약서를 내밀면 조심하셔야 돼요. 아는 형, 아는 언니를 특히 조심하세요. 제가 인간 불신을 조장하는 것 같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만약에 누가 동업을 하자고 하면서 "내가 돈을 댈 테니까 당장 돈을 부담하지 않는 너는 일을 해라."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그냥 그 사람한테 차라리 돈을 빌려 달라고 하세요. 그게 더 깔끔해요. 그냥 "내가 돈 빌려주면 가게 운영해서 이자 쳐서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물론 또 이런 거를 역이용해서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투자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얘기까지 하면 얘기가 길어지니까 이건 다음에 하도록 할게요.
아무튼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동업 계약을 조심하셔라." 라는 얘기입니다. 아니에요. 그냥 하지 마세요. 동업은 하지 마세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더 흥미롭고 유익하고 현실적인 그런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세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